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30일에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이제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셔서 합격하실 분들은 해당 그 강의가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좀 불행히도 좀 시험 준비가 미흡하여 합격을 못 하시고 이제 안타깝지만 불합격하신 분들, 또는 우리가 내년도, 그래서 23년도 대비 30위에 공인노무사 시험 1차 대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기출 문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최근 3년치 그 출제와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영역별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9회, 30회, 31회차까지 보시면 노원 파트에서 총론, 그리고 근로관계 일반,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가, 여성과 소년 보호, 그리고 인사징계, 해고, 기타 법령에서 각각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부속 법령에서 우리가 이거는 불문율이죠. 10문제가 나오고 각각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노트 경우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 노동조합 파트, 단체에서 단체방, 조정, 그리고 쟁행위, 분의 측면,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이제 4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것도 연역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고 골고루 분포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요, 우리가 출제 영역 말고 이제 출제의 근거를 보시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2차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2차는 우리가 순수하게 판례의 어떤 사실관계를 부여해주고 그 판례를 적용해서 누가 옳은지, 누구 주장이 옳은지 근거 제시를 하면서 답을 도출하는 논술형 시험이고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오지선다에서 OS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수하게 법령으로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판례 질문만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두 개를 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이론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이론, 그리고 법령, 판례, 조합형으로 났는데 노원과 노트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보통 이제 일반 이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론에서 문제가 하나 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법령에서 보통 한 19문제 내외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노원 같은 경우에 19개, 21개, 21개, 올해 21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노2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20개, 그리고 작년에 좀 숫자가 적었죠.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14개, 그리고 올해는 이제 17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순수하게 판례 문제만 묻는 거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노원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고요. 노트 파트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합형 문제입니다. 조합형 문제가 법령하고 판례를 묶어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해당 문제의 지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출제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개, 3개, 3개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판례를 묻는 문제가 이제 줄어들어간 거죠. 6개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 영역이나 또는 출제 근거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분석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표를 보시면은 문제 유형입니다. 스타일. 자, 문제 유형 스타일은 전답형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오답형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출제 위원들도요, 맞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려면 품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맞는 지문을 밑밥으로 깔아준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정답형 문제가 맞냐, 오답형 문제가 맞냐? 압도적으로 오답형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3개년만 되어 있지만요, 제가 한 5개년 이상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보통 정답형이 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답형이 한 19개 정도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가 여기에서 한 2문제 정도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이도 조절할 때는 모듈형 문제를 만일에 숫자가 높인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모듈형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박스형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형 문제. 그래서 박스 안에 보기를 여러 개 주고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또는 가로치고 그 안에 들어갈 숫자들을 맞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게 모듈형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단순하게 OX의 지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번 더 활용해서 답을 도출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형 문제를 하는데요. 사고형 문제는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되더라도 한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같으면요. 정답형은 지금 5개가 나왔고 오답형이 17개예요. 자, 근데 모듈형 문제가 종전에는 2개였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가 정답형은 5개고요. 오답형이 우리가 보통 19개, 20개인데 오답형 숫자가 어떻게 줄었죠. 오답형이 줄고 뭐가 늘었다? 역시 모듈형 문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문제를 직접 확인을 하겠지만 오답형과 모듈형을 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기가 한 5개가 있는데 뭐 다음 중 뭐뭇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이제 나열되는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보기들을 이제 교묘하게 좀 하나 바꿔놓는 것.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면 단순하게 지문 자체의 OX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답형과 모듈형을 합한 문제, 그래서 오답형과 모듈형을 합한 문제가 노트에서 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출제된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 지문도 좀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한데 좀 얍실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쓱 보면 맞는 지문 같아.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지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대비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1차 공부하실 때 반드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에서 합격과 당락을 좌우합니다. 왜? 우리가 5과목 중에서 노동법이 2과목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공통 과목은요, 노동법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노동법은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2차는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1차는 우리가 제가 분석표를 만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법령어 OX 정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1차를 손을 등하시합니다. 그리고 1차에서는 민법과 사법법에 주력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 어떤 분배 페이스를 잘못해가지고 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수험 계획을 반드시 잘 세우시기 바라고 우리 프라임에서 이제 그 1차 설명회도 있고 동차반 설명회도 있고 또 2차 설명회도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명회라던가 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동법 1인데요. 1번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행자와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3개월 단위를 초과하는, 즉 6개월 미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수업시간 그리고 파이널 특강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분하셔야 될 거는 이 3번과 4번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기출해설 특강이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대한 OS를 찾아드리진 않고요.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것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문제 하나당 배점이 1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검토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풀 때 기본적으로 한 40초 정도의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개월 단위와 그리고 3개월 미만 단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단위,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서면 합의에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내가 언제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일별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근데 3개월을 초과해서 최대 6개월 미만까지 가는 거니까 너무 장기죠. 장기인데 해당 근로일에 얼마를 일할지 사용자도 예상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근로자한테 야 너는 5개월 뒤에 어느 날 몇 시간 일을 할 거야 세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제가 주별 단위를 우리가 한다겠죠. 주별 단위로 한다. 주별 단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3개월 초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서면 합의하지 않는 시간은 뭐냐? 자, 이때는 우리가 일별 근로시간은 빠지는 거죠.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별 근로시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을 갈게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올해, 작년, 재작년 연속 3회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겠죠. 그 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규율이 되어 있는 거죠.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 아니죠. 동의가 없더라도죠. 동의가 없더라도 누구라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피해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그래서 접수를 받으면 실태 조사를 하고요. 접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만일에 인지를 한다면 이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 근로자 장소 변경 그리고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해야 되죠.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까? 아니죠.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한다라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서 분리 조치, 즉 배치 전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아니라 피해 근로자 요청이 필요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죠. 자, 5번. 사연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별도 벌칙 규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은 고용노동부에 두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둔다. 자, 근로감독관은 우리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을 조사하고요. 또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인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는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도 가능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근로감독관이 해당 근로감독관을 그만두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비밀 유지 의무도 인정되고 있고요. 자, 5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 조사, 서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해간다. 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 조사, 서류 제출, 이거는 누가 한다?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얘는 근로감독관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자, 다만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이거는 자기범죄죠. 이거는 자기범죄입니다. 자, 자기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주면 자기범죄를 은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범죄는 제외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은 우리가 개정법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라고만 우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된다는 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가 시행령 규정이라 수업 시간에 정확히 다루진 않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받는데 급여를 지급하는데 매번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즉 우리가 돈을 받는 수급인의 신상 명세를 적어야겠죠. 홍길동한테 지급하는지, 자 그리고 나서 총 얼마를 지급하는지 총액,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죠. 그러니까 총액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금의 구성 항목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급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적을 것이고요. 만일에 회사였는데 조합원입니다. 그럼 조합비 공제하겠죠. 사대보험 공제하겠죠. 그러니까 공제 내역을 우리가 넣는 거죠. 공제 내역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히 암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임금 총액이고요. 두 번째 임금직을 맞는데 고용 연령일, 이거는 입사일이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쓰는 거죠. 언제부터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종사한 업무 내용이죠. 역시 이것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 기역, 니은 해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만 안 하시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해당 문제를 이제 틀리신 분들이 생각외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명시되지 않는 것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유치한 두 문자지만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연설, 취디, 똥푸노 이렇게 얘기했죠. 똥푸노. 자, 그래서 어떤 연설자가 있는데 이 연설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취재하던 PD가 이제 욕을 합니다. 아, 쟤 똥푸는 소리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연설주의 똥푸노. 그래서 보시면은 연구 업무, 그리고 취재 업무, 디자인 업무, 그리고 프로듀서 업무. 자,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만 제대로 들었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18세 미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건상뿐만 아니라 도덕상도 가능합니다.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유용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요거 정말 치사한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시간 같아요. 자, 그리고 또는이죠. 또는이 아니에요. and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18세 미만인데 친권자의 동의가 받았다. 이런 동의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랑 후견의 동의서에서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이거를 치사하게 또는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한 건 2번. 이거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이다. 자, 그러면 몇 분? 1시간이죠. 이런 것들은 깔아주는 예문입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게 뭐예요? 이게 주휴일이잖아요. 주휴일이니까 매월이 아니라 매주죠. 매주. 자,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니죠. 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자, 4번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자, 우리가 연장 근로는 통사임금의 50%를 가산하죠.
자, 그리고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가 있다. 보상 휴가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죠.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취업기치에 관한 문제도 매번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기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서 최신 판례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취업규칙 분립변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연봉계약사 유리하다면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이 취업규칙 분립변경 효력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효력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보시면 단순하게 취업규칙 작성이죠. 분립변경이 아니니까 이때는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 의무만이 인정되고 있고요.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일회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자, 우리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태휴연재감이라고 했었죠. 태휴연재감이었고 통상임금 산정 사유는 가해연출체랬죠. 가해연출체. 자, 그러다 보니까 연재감 여기 있네요. 연재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 뭐로 간다?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임금 1인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인구 지급기 임금 총액의 5분의 1이 아니라 여기 두 군데가 틀렸네요.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4번 표창과 제재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자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요. 지금 없는데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장관이 이러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고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이고요.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규 입사지에 대한 효력으로서 해당 내용은 상대적 무효설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자,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기적인 개념은요, 일 임금 지급기를 초과하여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급된다라면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금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초과해서 지급되는 것도 초과도 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옳지 아니한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자, 몇 일이죠? 우리가 중노에 대한 재심 판정이니까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집행 부정지위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3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에게 명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금전보상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금전보상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 때죠. 근로자가 원할 때. 그리고 사용자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죠.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틀린 지문이고 4번 노동위원회는 강제 이행을 부과할 때 이행 강제금 X, 부가사유 등을 구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5번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간을 독촉을 하고 먼저 독촉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비로소 국세천합 체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 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징계대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행위라 하더라도 지금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피징계자 평소 소행과 근무 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행위 사실 등은 징계 양적 창작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해당 내용은 판례고요. 이것도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취업 기준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로 질문하고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그렇지 않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는 당신이 언제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건데 그때 변명할 거 있으면 알아서 나와서 변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으로 변명을 하고 본인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구체로 질문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아니한다죠. 옳지 아니한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연차 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옳지 아니한 것. 자,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자, 월차형 유급휴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월차형 휴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자, 해당 내용은 근기법 내용이죠. 근기법 60조 내용으로서 출근으로 간주를 합니다. 출근 간주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런 이제 모듈형 문제인데, 모듈형 문제가 만일 어렵게 나오면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문 자체가 굉장히 다 쉬운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덧붙여서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융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지금 여기서는 단시간 근로자니까 비교 대상자는 통상 근로자가 되겠죠.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예, 맞는 지문이죠. 자, 디귿,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할 사항에 해당하죠. 자,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리을, 시용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 근로관계 종료 정당성 인정된다? 아니죠. 본 채용 거절도 궁극적으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해고기 때문에 근기법 27조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는 안 되고요. 이때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파견법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도 문제 자체가 좀 쉬운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겁부터 먹고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파견 사업주는 쟁의 중에 사업장에 그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예,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2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고용 관계가 끝난 후 사행 사업주가 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파견 받은 근로자가 일을 잘해. 근데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야. 그래서 사행 사업자가 이 사람을 직접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한다? 상식선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이건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 적절한 파견 근로에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파견 근로자는요, 지금 다른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파견 사업주가 다른 데 가서 모두 일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합니까? 공통적으로? 쉽지가 않죠. 근데 사행사업주는요, 우리 사업장에서 원래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파견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으니까 파견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담당자를 선임을 하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용사업 관리 책임입니다. 보세요. 사용사업이죠. 그러니까 파견사업주의 사행사업주예요. 이거는 당연히 사용사업주죠. 그럼 정답은 뭐야?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성만 가지고서 문제를 잘 집중으로 보시면 내용 자체를 전혀 몰라도 논리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겁부터 먹고 틀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기간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상시 5인 이상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단 우리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2번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약으로 바뀌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기 조금만 더 볼까요?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제에서 우리가 가산임금을 지급할 때 평균 임금이 아니라 가산임금 산정 사유는 통사임금이죠. 누구나 아는 거죠.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4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성인 근로자에 비해서 계약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계약기간 그리고 주별 소정 근로일을 정하고 그 소정 근로일별 근로 시간까지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자 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뭐다? 옳은 것은 2번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해당 지문도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산안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최소한 이것만큼 여러분들 꼭 보셔라고 강조한 내용에서 또 출제가 되었죠. 올해 중대재해법이 출제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관련된 개념은 꼭 기억하시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는 첫 번째 사망한 것. 1번 사망. 두 번째, 우리가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면서 이때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이고, 자, 세 번째, 그 외에는 몇 명? 10명 이상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죠. 몇 명? 10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부속법령 특강만 들으셨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솔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인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요, 해당 당사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없어. 그럼 어떻게? 아쉬운 대로
통금 범위를 벗어난 데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의 경우에는 소개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원칙적으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때는요, 일반적인 제3자가 할 때는 이 경우에 신고를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단이죠. 일반 제3자가 아니라 공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번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제공하기 위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구직자로부터 성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성급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해당 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죠.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1번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다음 19번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선언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법은 선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무조건 적용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맞는 거고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맞고. 자, 네 번째, 최저임금액은 시급, 시간, 일, 주, 월, 연 단위로 해야 된다. 자, 시는 뭐예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근데 연은요, 연봉이죠. 자, 여러분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연봉계약서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가 있죠. 연봉계약서는요, 1년 단위로 총액을 받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 연 단위를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내용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해당 지문이 안 보여요. 그냥 묻혀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요. 그리고 결정고시는 행정기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한다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20번. 근태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사인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당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죠. 법령에서 정하는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할 수 있는 특별 열거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이죠. 3년간 희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요. 네 번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다. 자, 다섯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분기당, 자, 여러분들 분기는요, 3개월마다죠. 3개월마다. 3개월마다 1회상 적립금액 그리고 운용 수익률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된다. 자, 우리가 3개월마다 알리지 않고요. 얼마마다 알립니다. 우리가 요거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고용노동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의한다. 자, 빈출되는 지문이죠. 두 번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서 대지급 범위에 든다. 자, 이것도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자, 그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자, 세 번째, 대지급구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번도 빈출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사연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출연 이후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해진 근로조건 등을 낮출 수 없죠.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복지 제도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근로복지기금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아니죠. 복지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딴 데로 쓴다? 항복 유혹입니다. 사용될 수 없다. 자, 세 번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해당 짐은 빈출짐이라고 법령 특강 때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도록 사년한 임금 수준의 상향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우리가 법령 내용을 보시면 노동조합이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있죠.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건데 왜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협조를 해야 되냐, 협력해야 되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고요. 자, 해당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연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아니죠. 해당 당사자, 우리사주조합원은 의사에 반하여서 할당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대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직업안전기관회장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간이 아니죠.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입니다. 노동법 법원의 상충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해당 내용은요, 법원의 경합 문제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내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찾는 거죠. 자, 기업,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한다? 아니죠. 근로계약 전체를, 요거를 요렇게 하지 말고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하지 않고 우리가 해당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분이죠. 반하는 부분에 한해서 하나여 무효가 된다. 즉 이때는 전체 무효가 아니라 불리한 부분만 무효인 편면적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 기업번은 틀리고요. 자, 니은 취업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 취업규칙은 규범적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되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리을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자, 헌법상 근로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법인은 헌법상 근로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원래 근로권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국민만 되죠. 국민은 누구예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지문. 3번, 근로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요거 전몰이죠. 전몰.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아니죠.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부여받는다. 자,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노원 지문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차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장의 OX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거 같아 저거 같아 이렇게 좀 느낌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왔던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든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든 아니면 파이널 특강이든 어느 한 강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를 시켰어도 모두 80점 이상의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원래 강의 세팅을 할 때는 노원 파트와 노트 파트를 나눠서 2교시로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노트 문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강으로 해서 노트도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헌법상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헌법재판소는 노동사건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사람들이 집회하면 무섭죠. 무서우면 사자,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두 번째,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법조문 내용이죠. 자,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노동자부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가 된다. 자, 또 노동자에게 위와 같은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헌법재판소 입장은 종전 좀 오래된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반주학계획에 관련돼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소원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때 나왔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단결권보다는 집단의 단결권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헌법 33조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헌법 21조의 그 결사유자에서 파생되는 권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유적 단결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5번. 헌법재판소는 노동상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 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해서 노동상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죠. 모든 그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노동자 및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노동자 대표자는 노동자부 법인 등기사항 중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데 해당 내용은 3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건 빈출이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자, 보완 명령 매들이죠. 20일의 기간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총회 개최는 우리가 1년에 1회죠.
자, 그러면 1번 지문이 다소 까칠하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 20일 일이죠. 그러면 지문을 딱 보시면 20일 일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조금 까칠한 게 하나가 있지만 답을 고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고요. 자, 세 번째.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결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규약에 반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의 처분이 규약 위반할 때 이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행정관청은 벌 모르니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두 번째,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회와 관련해가지고 주임단의 기연합주 이렇게 두 문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총회 의결사항이죠. 의결사항이고 이 의결사항 중에 특별 의결 정족수를 구하는 게 1278이랬죠. 그래서 규임인데 이때 임원의 경우에 선거는 들어가지 않고 임원의 해임만 적용된다라고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합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총회는 임원의, 여기 나오네요. 해임에 관한 사항은 특별 의결 정족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적 과원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주임단의 기원 합주에서 여기 단 나오네요. 자, 역시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 실수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면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구제 파트에서 부당해고예요,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예요. 자, 그래서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아니라 분노의 구제 신청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틀린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사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고형 일종. 그러니까 조금만 사고를 하라는 거죠. 자, 노동자부 처분이 노동관계 법률 위반하여 행정관청 시정령을 받은 노동자비 이를 이행할 기간은 얼마죠? 사고를 해야 돼요. 얼마? 얘는 30일. 자, 두 번째, 노동자부의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다.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기한은 우리가 15일이죠. 자, 그리고 노동자부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일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을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얼마? 15일이죠. 자, 나머지도 다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당 문제는 각각의 사안에서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고를 해서 비교하는 문제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사고형 문제의 유형이긴 한데 이제 그 급이 좀 낮은 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법 조문들이니까 맞추기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근로자는 단체별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노동자부 하부단체인 분해,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자, 그리고 집행을 가지고서 독립된 주의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자, 유명한 독집도 판례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세 번째, 근로적으로 결정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해 등 명칭 불문하고 노동자부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과거에는 고용노동부에 뒀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어서요,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둡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5번. 연합단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설립 신고서에 자, 규약을 첨부하여서 고용노동장관에게 이를 제출한다. 설립 신고에 대한 제도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노동자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부 체결을 거부,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사용자로부터 교섭부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해서 위임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바 체결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가 없다. 예, 최신 판례 내용이죠. 자, 네 번째,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박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이르는 단체박 유효기간 만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나중에 이르는 단체박이 아니라 최초에 이르는 단체박이죠. 최초에 이르는 단체박.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나머지 5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문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법 조문이어서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하나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그 교섭을 요구한다.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자, 사용자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즉 개별 교섭을 한다는 거죠. 개별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노조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된다. 자, 신설된 법조문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참여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얘를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 과별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제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 종사근로자, 비종사근로자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종사근로자만이 적용되는 법조문은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포함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수업만 들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교섭단이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노동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섭 요구 사실을 만일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나고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노동자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고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리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통합 신청도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한 경우에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우리가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은요, 어느 한쪽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다만 직권으로는 안 된다고 했었죠. 직권은 안 된다. 자, 4번, 노동위원회는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과 사용자에게 그러한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자, 5번,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섭 단위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등 참고할 절차가 진행이 된다. 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공고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다. 이때는 참고 단위 절차가 종료가 될 때까지 해당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단체협약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예. 법 위반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하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있을 때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에 대해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성력과 지역 단위 일반적 구성력이 있죠. 그래서 사업 단위 일반적 구성력은 우리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고요. 자, 그리고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성력은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다. 사업장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업장 단위의 구성력 확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반수 이상의 하나 단체협약을 받고 있을 때고요. 이때에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행정관청이 직권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사업장 단위의 경우에는 당연 확장 적용됩니다. 당연 확장. 당연 확장 적용이고 지역 단위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이제 확장 공고를 해야 되죠. 결정 공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옳지 아니한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쉬워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3년으로 되고 있고 단체협약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됩니다. 단체협약 이행 방법에 관해서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빈출 지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여러 번 출제했던 조문인데, 자, 첫 번째가 이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조금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지금은 단체협약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다.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고 시행령 규정에는 최초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에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게 법 내용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강조해드린 부분이죠. 참고 다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 효력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자 3년이 아니고 이때 얼마 2년이라고 해서 요거 조심을 하고 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자, 두 번째는 빈출이에요.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즉 자동 연장 조항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자동 연장 조항을 할 때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해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노동조합은 신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벌 체결해야 된다. 그 권한을 남용해서 안 된다. 자, 노조법 30조 내용이고요.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법 부분은 그 효력이 무효한다. 역시 노조법 33조. 자, 3번. 단체법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법 유효기간 중에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을 폐지, 요구하는 쟁의를 하지 아니할 평화 의무를 부담한다. 자, 판례 내용이고요. 자, 4번. 사인자는 인사처분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하도록 단체법 등에 규정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사조항으로서 우리가 협의조항은 구성력이 없고 합의조항은 구성력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판례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니죠. 협약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죠. 협약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분리 변경,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해당 지문은 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 자, 조정해달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공적 조정을 개시합니다. 자, 조정은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 사업은 15일 동안 하고 있고요. 자, 3번째,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 전에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 자주적인 분쟁을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조정 절차는요, 실력 행사로 나가기 전에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좋은 제도라는 걸 전제로 갑니다. 자, 다만 공적 조정이 사적 조정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즉 자의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 거죠. 지원할 수는 있대. 이 지원에 대해서 다만 조정 신청 전이라면 구속력은 없다. 구속력은 없다라고 이것도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노동쟁의가 중재 회부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재 회부기간이 몇 일이죠? 15일이죠. 이때는 우리가 공익사업 불문합니다. 자, 2번째, 관계당사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자, 우리가 중재 개시는요, 중재 재정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 쌍방의 관여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쌍방이 같이 신청하거나 일방이 신청을 하긴 하되 그 전제가 단체 협약에 의하여서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해당 내용도 빈출이었던 내용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제가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을 구분을 하시랬죠. 필수 공익사업. 그래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두 문자로 공익사업은 정수 공은방이라고 했었고요. 정수가 공은방을 운영을 한다. 필수 공익사업은 정수 친구인 철수인데 철수가 병이 나서 시험장을 못 가니까 한의서 통곡한다. 철수 병안통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두 문자만 가지면 바로 하죠. 자, 공중위생. 자, 공중위생 여기 있네. 이거 공익. 자, 통신. 여기 있네. 이거 필수. 방송 여기 있네. 이거 공익. 한국은행 사업 여기 있네. 이거 필수. 조폐 사업. 조폐 사업은 우리가 은행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익. 자, 여기 병이 있죠. 여기 병 한 통 필수. 그럼 필수 있는 거 다 묶어볼까? 니은, 리을, 비읍이네. 자, 니은, 리을, 비읍.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제가 파이널 특강까지 포함해서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달달했던 내용이죠.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직장 폐쇄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 판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연자가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출입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옳지 않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허용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 하나고요. 처음부터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이 배제가 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이나 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기사 출입에 의해서 사용자와 사용자 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안 장소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대안 장소가 합리적 방법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 예외적으로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제한이 가능할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요, 다 최신 판례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16번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해당 내용도 유해책뿐만 아니라 핵심 속속노동법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강조는 많이 안 했습니다. 자, 강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은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쟁의를 하는데 왜 노동위원회 행정관청에 이걸 신고할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3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면서 거리 시위를 한다. 만일 그래봐요. 자, 그러면 일단 일시와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참가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이냐 5번이냐인데 1번은 이 목적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제3자에게 영향을 아무것도 안 미쳐요. 이거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미치죠. 근데 쟁의 방법은요. 이게 파업인지 태업인지 아니면 피케팅인지. 자, 그래서 이 쟁의 방법은 우리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을 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런 문제 유형은 올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아닌 것은 하니까 이게 오답형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오답형과 모듈형 문제가 합쳐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 우리가 한 25회 이전, 한 20회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가 한동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모르셨다 하더라도 어떤 취지를 이해하시면 좀 찍어서라도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그러자는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가 아니죠. 이때 언제? 현행범이면 구속됩니다. 현행범이면 이때는 구속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노동조합의 쟁의회의는 직접 비밀 무기한 투표에 의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회의는 직접 비밀 무기한 투표이고 이때 대상은 종사 근로자만이 포함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고 있네요. 잠깐만. 옳은 것. 네, 2번이 정답이죠. 17번.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쟁의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근로자와 쟁의회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사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에 대해서 쟁의 발생 신고 절차의 미준수만으로, 자, 우리가 신고 절차 미준수는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쟁의 수단으로서 피켓팅입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해서 자, 허용되는 것은 평화적 언어적 설득만 가능하고 어떤 물리적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네 번째, 쟁의회의가 조정 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문자는
안사의 부결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예의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요. 단순하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를 다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상 단결적인 법의 조합이 하는 쟁의는 예외 없이 모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의 정당성을 당연히 부정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5번.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단순 과다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쟁의의 목적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고 이때는 단체 교섭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9번입니다.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나오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했다.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곧바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인데요. 자, 20번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충분히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제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자부 자율적인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거. 이때 위험은 우리가 구체적 위험이라 했죠. 노동자부 자율성이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있는가 여부를 보는데 지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에서 다 익은 내용이에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저도 바로 안 나오더라고. 뭐가 틀렸지? 야, 치사하게 보시면 2번을 볼까요? 원주된 운영비가 노동자부 총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 자, 뭐가 틀렸죠? 보이나요? 총 지출, 이게 틀린 거죠. 운영비 원조는 노동자부 수입원이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주된 운영비니까 이거는 총 지출이 아니라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건 정말 치사한 문제입니다. 치사한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권리를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부당노동행위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해당 조합원 및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2번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신분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없다.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하게 할 수 있죠. 직권 탐지주의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 경우에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정답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기각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죠. 송달받은 날로부터. 빈출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소송 시기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죠. 이게 뭐야? 집행 부정지 원칙. 노원에서도 나왔던 그 내용이죠. 부정지 원칙.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야, 쟤네들은 나한테 좀 불리하게 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 심판을 신청하거나 자, 양쪽이 모두 단독 심판을 신청하거나 또는 단독 심판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를 했다. 자, 이 경우에는 단독 심판이 가능하죠. 자,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하고요. 연임 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깔아주는 문제예요. 맞추라는 문제.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정부 교섭대표는 다른 정부 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가 있지만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 단체합의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있죠. 자, 반대로 노조 측에서는 제3자는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섭을 할 때 노조 대표와 그리고
교섭위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교원 노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교원 노조법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대별해서 고등교육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세트, 그리고 대학교가 별개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노인정을 설립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개별 학교로 단위로 할 수가 없고, 개별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거죠. 고등교육법.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예요. 대학교. 자, 2번. 교원으로 임원되어 근무하던 사람은 규약이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노조법에서 비종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듯이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도 더 이상 현재 공무원인 신분, 교원 신분을 요하지 않고요. 규약이 정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그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를 할 수가 없죠. 자, 4번. 단체 교섭을 하거나 단체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그리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학교는요, 학부모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교원 노조법에 있는 특별 규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근참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노사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노사협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된다. 자, 맞고요. 하나 사업의 종사원은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를 설치해야 된다. 자, 해당 내용은 시행령 규정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 단위로 한 회사 소속 근로자가 30명 이상이에요. 노사협의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장을 A 사업장과 B 사업장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 따로따로 따르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주된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사업장별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근로자 교육 훈련, 능력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제가 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빈출이를 했죠. 그래서 이때 두 문자로 복사의 기회. 복사의 기회는 제가 기본적으로 의결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계획자가 들어가는 것. 다만 기본 계획은 제외라고 했죠. 기본 계획은 제외. 기본 계획은 제외. 기본 계획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 계획은 복사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얘는 이제 보고사항, 보고니까 계획이니까 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그 외에는 협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래서 복사의 기회에서 기내. 그러니까 이때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임금의 지급 방법, 체계, 구조 등 제도 개선입니다. 자, 복사의 기회도 없고 계획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협의사항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법의 실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의라 볼 수가 없다? 자, 원칙적으로 노사협의에서 합의는 단체협약이 아니지만 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의 대표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형식은 노사협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단체 협약 수력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입장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노동법 2 기출문제를 이제 해설 특강을 했고요. 자, 해당 내용이 여러분들 차후에
노동법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각종 OT에 제 연락처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요?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제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차 공부 비중과 2차 공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목별로 1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편하게 저한테 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상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차후 본강의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